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건 아니죠. 반갑습니다. 오대영 라이브 오대영입니다. 언더 찐윤, 국민의힘에서 이런 용어까지 등장했습니다. 윤은 구치소에 갇혔는데 국민의힘은 윤에 갇힌 것 같습니다. 혁신위는 윤과 단절하겠다고 하지만 지도부는 특검에 대해 정치 보복이란 주장을 되풀이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수사 대상이 될 것이란 예측이 힘을 얻는 가운데 상당수 의원들이 휴대전화를 바꿨다는 당 소속 의원의 전언이 있었습니다. 특검 수사가 국민의힘 어디까지 번질지 짚어보겠습니다. 전직 대통령이 어제 법정에서 변호사를 구하기도 힘들다고 감정에 호소했습니다. 반면 전직 대통령 부인은 변호인단을 강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1년 11개월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서 직위가 박탈됐던 박정훈 대령이 그 자리로 돌아갑니다. 함께할 네 분을 소개해드리고 이수진 앵커의 브리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 다시 수감되자 국민의힘에선 모호한 반응이 나왔습니다. 전직 대통령이 또다시 구속 수감되는 불행한 사태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는 굉장히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만 수사와 재판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정당하게 또 공정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께는 에서의 이 는은 보조사인데요. 어떤 뜻을 제한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국민께는 송구하지만 송구하지 않은 별도의 대상이 있을 때 쓰이죠. 자, 그리고 국어 시간에 다만, 하지만 이라는 단어 뒤에 핵심이 온다고 배우죠. 수사가 정당하지 않았다, 공정하지 않았다, 이런 내용을 사과보다 강조한 걸로 보입니다. 사과를 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닌 상황에서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가 뒤숭숭하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저희 의원들 분위기가 굉장히 뒤숭숭하거든요. 전화기를 바꾸시는 분도 상당히 많다고 다들 아실 테고 실제 예상치 못했던 윤상현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이 1번이 될 줄은 아마 다 예상을 못 하셨던 것 같아요. 김건희 특검이 며칠 전 윤상현 의원을 압수수색하면서 수사망이 조여들기 시작해서인데요. 하지만 오늘 때 아닌 하남자 논쟁이 불거졌습니다. 이 하남자, 속이 좁은 남성을 지칭하는 신조어인데요. 권성동 의원이 인적 청산이 필요하다 말했던 안철수 의원을 두고 하남자 리더십이라고 비난을 했고 안 의원은 내가 어떻게 하남자냐며 사진 한 장을 올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정명을 바꾼 뒤 처음으로 10%대를 기록했습니다. 네, 여러 용어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일단 국민의힘이 전직 대통령 구속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입장은 언급을 피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앞서 잠깐 나왔던 송원석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의 그 발언은 질문에서 답변으로 나왔습니다. 특검 수사에 대해서 명백한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말로는 정치 보복은 없다고 했던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는 진짜 안 하는 줄 알았냐 하면서 특검의 칼날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명백한 정치 보복이며 노골적인 야당 탄압입니다. 예, 정치 보복이다.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도 법정에서 정치적 수사다라고 주장했거든요. 뭔가 일맥상통하는 느낌이 있어요. 특검이 출범하고 매우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정치 보복이라는 이야기를 꺼내려면 국민의힘이 그동안 탄핵도 찬성하고 또 계엄 내란 사태에 대해서 처절한 반성도 하고 혁신의 길로 가는 모습을 보였어야만 우리가 이렇게까지 노력하고 있는데 라는 얘기를 하면서 정치 보복 얘기를 꺼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그런데 이것은 정치 보복도 아닐 뿐더러 그동안 국민의힘은 그 어떤 반성이나 혁신의 모습도 보여주지 않고 계엄 전이나 후나 지금 똑같은 모습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정치 보복이라는 단어를 꺼낼 자격조차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방금 송원석 비대위원장 얘기대로
수사와 재판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그 법과 원칙에 따라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정치 보복이란 말은 길을 막고 누구에게 물어봐도 이건 어불성설이다라는 답만 들을 것이 자명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정치 보복이다 이거 당 지도부에서 하는 주장인데 당 전반적으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세 가지 특검이 돌아가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내란 특검 관련해서 윤상현 의원이라든지 또 김건희 특검 관련해서 윤상현 의원이라든지 또 양평 고속도로 관련해 가지고 김성교 의원 같은 경우 출국 금지를 한다든지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과잉 수사의 의미를 저는 정치 보복이라고 좀 애들로 표현한 거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란 특검이나 김건희 특검이나 이 최상병 특검 자체가 정치 보복이라고 본질적으로 규정한다기보다는 그 특검의 수사 과정에서 아까도 나왔던 것처럼 지나치게 과도하게 야당 죽이기 또는 야당의 정치인들을 타겟으로 해서 무리한 수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과잉 수사, 과잉 조사의 금지를 좀 해달라는 의미로 저는 받아들이고 싶고요. 예. 다만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다시 재구속된 상황에 대해서는 이건 정치 보복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이건 일단 지난해 12월 3일 날 위헌 위법한 반민주적인 계엄 사태로 인해서 지금 응당 받아야 될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추가적인 또 혐의가 발견이 되고 수사가 돼서 그 추가 혐의에 대한 추가 기소를 위해서 다시 재구속해서 신병을 확보한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에 대해서 정치 보복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 당에서 할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란 특검이나 김건희 특검이나 최상병 특검이 국민들의 의혹과 여러 가지 제기된 논란들을 명명백백하게 공명정대하게 진상을 규명하는 그 원칙적 입장을 지키면 되는 것이지 이것이 특정하게 야당 죽이기라든지 또 과도한 의원들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과잉 수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경계심을 갖자는 의미로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예. 국민의힘이 특검 대응 TF도 발족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의원총회에서 만장일치로 발족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당 지도부가 발표를 했는데요. 실제 의원총회 분위기는 좀 달랐다라는 게 여러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지고 있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가 특검 대응 TF를 만들자라고 제안을 했고 의원들이 답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송 원내대표가 대답이 없으면 동의하신 걸로 생각을 하겠다라고 했고 역시 답이 없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만장일치로 통과가 된 건 맞는 것 같은데 특별한 답을 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그리고 오늘 여러 이제 의원들에게 질문이 이어졌고요. 또 인터뷰도 있었습니다. 특검 대응 TF 설치에 대해서 당 지도부가 생각하는 것과 또 다른 의원총회 참석 의원들의 생각은 사뭇 다른 것 같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참석하신 의원님들 만장일치로 기구를 설치하는 데 대해서 동의를 하셨습니다. 네, 국민들께서 판단을 하실 거라고 보고 있고요. 비상계엄이 바로 그 독재 행위라는 사실을 왜 모르는지 모르겠거든요. 의욕이 좀 없는 상태인 것 같아요. 저희 의원들이 전반적으로 실제 뭐 그것이 좋다거나 아니면은 뭐 하지 말자거나 이 양쪽의 반응이 모두 없었어요. 예, 의욕이 없다. 양쪽 다 반응이 없다. 라는 전언까지 했습니다. 특검 대응 TF가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겁니까? 조금 전에 그 김규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제가 일부만 좀 예. 첨언을 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뤄지는 특검 수사가 정치 보복 성격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송원석 비대위원장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내란 특검이 이 공무집행방해로 당시에 사저에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서 참석했었던 그분들에 대해서까지 무리하게 수사를 확대하는 것, 또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서 지금 윤상현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잖아요.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엔 지금 충분히 창원지검에서도 조사가 이루어졌고 수사 절차를 다 응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압수수색이 진행된 것에 대해서 너무 거칠게 진행된다. 그러니까 특검이라는 것이 사실 굉장히 정치하고 정교하게 이루어지는 수술칼 같은 게 돼야 되는데 망나니 칼춤치듯 하면 안 된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우리 당이 최근 분위기가 안 좋은 건 사실이죠. 3특검이 실제 가동되기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당 소속 의원 전반에 대해서 수사선상에 올려놓는 것에 대한 반응이 차가울 수밖에 없는 거죠. 저희는 그것이 정치적으로 이렇게 수사 확대를 하고
모르겠습니다. 사안에 따라선 해당 의원에 대해서 뭐 기소가 이루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사법적 판단의 대상, 그러니까 법원에서도 유죄가 될 만한 사안이라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김영남 의원님.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반응을 안 보인 거는 두 가지 그룹으로 나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검에 정말 수사 대상이 되어 있거나 조만간 될 사람들, 뭐 예를 들어서 윤상현 의원을 비롯한 지난 정부에 있어서 깊숙이 관여한 사람들은 자기 일인데 뭐 대응하는 TF를 만들자고 하는 게 좀 머쓱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기가 좀 곤란한 상황이고, 특검의 수사하고 상관없는 나머지 의원들은 그냥 남의 일인 것이죠. 그러니까 뭐 하자, 하지 말자 하는 얘기조차 하기가 좀 관심이 없는 상황 아닌가 싶은데, 일단 공당의 입장에서 특검이라는 수사기관의 활동에 대해서 대응하는 TF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무슨 로펌도 아니고 특검의 수사 활동에 대해서 대응하는, 뭐 대응이라는 게 사실은 막거나 뭐 방해하자는 의미로 들릴 수밖에 없는데, 그런 태스크포스를 만든다는 게 공당의 역할하고 충돌하는 것으로 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좀 명칭도 그렇고 목적하는 바 자체가 생뚱맞거나 아니면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여전히 정신을 못 차렸구나, 이렇게 생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좀 추가하면 예, 먼저 하시죠. 이 특검 대응 TF에서 뭘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지도부의 이런 기구를 만들자는 생각조차도 조금 황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의원들이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라는 자괴감도 한편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솔직히 규탄대회하거나 이런 거 외에 어떤 대응을 할 수 있죠? 특검 뭐 아까 정광재 대변인 뭐 망나니 칼춤이라는 표현도 쓰시던데, 특검 이제 시작해서 이제 수사 시작하기 본격적인 수사를 이제 시작하고 있는 것인데 그게 벌써 망나니 칼춤이라는 표현은 너무 과도하지 않나 싶고요. 예. 망나니도 딱딱 찍어서 칼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또 딱히 나쁜 거라고 볼 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대상을 정해서 수사를 하고 신속하게 하는 게 그게 굉장히 지금 특검에게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대응을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는 아마 지도부도 별다른 뾰족한 방법이 없기 때문에 TF라는 거를 걸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우리가 이 특검 TF를 통해서 어떤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말씀드린 대로 가끔 한 번씩 나가서 집회하고 규탄하는 발언하고 이 정도 외에는 실질적인 대응책도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가 이제 여당일 때 당시에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가 5개의 재판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 5개 재판, 형사 재판이 진행될 때 민주당이 했던 이야기가 야당 정적 제거용 정치 탄압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 맥락에서 야당들은 그 당시에 이재명 대표의 5개 형사 재판을 다 피해 왔던 거거든요. 근데 그런 맥락을 좀 생각해 보면 지금 특검 TF를 만들겠다는 이야기는 일반론적으로 이야기하면 3개의 특검이 돌아가는데, 이 3개의 특검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적인 의혹과 제기된 문제들, 논란거리에 대해서 공명정대하게 명명백백하게 국민들에게 진상을 밝히고 책임질 사람을 책임지게 하는 그런 정도를 걷는 거라면 뭐 거기에 반대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자칫 과도하게 또 이 집권 여당의 과도한 힘자랑으로 돼서 야당 주기기나 야당의 의원들이나 야당의 정치인에 대해서 표적 수사 비슷하게 가는 것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선을 그어줘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그런 맥락에서 아마 이제 특검 대응 TF를 만들자고 한 건데, 제가 본 데 묵묵부답했던 이유는 아까 배현진 의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의혹이 없다는 분위기를 반증하는 것인데요. 예. 첫 번째는 메신저의 힘이 별로 실릴 수가 없어요. 우리 당이 아까 정광재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또 우리 당이 솔선수범해서 일찌감치 계엄에 대해서 사과하고 또 탄핵 반대했던 우리 당론 채택에 대해서 철회하고 국민들 앞에 석고대지하고, 그리고 우리 당의 대선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이나 대선 기간 동안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이 얼마나 반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인 반민주적 폭거였는지를 우리 스스로 국민들한테 사죄하는 모습을 다 보이고 진정으로 변화했다고 한다면 특검 TF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 특검 TF를 맡은 단장도 국민들이나 이재명 정부나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 대해서
정치적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그런 석고대죄와 반성과 사죄의 과정이 생략된 채로 와 있기 때문에 예. 여전히 구주류, 이른바 언더찐윤이라고 아까 뭐 앵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분들 중심의 지도부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특검 TF 단이 만들어져도 그 사람들이 나와서 정벽 제거 반대, 뭐 과도한 수사 반대 이런 피켓팅을 할 수 있겠지만 그게 메신저의 신뢰가 형편없이 하락돼 있거든요. 이제 그런 맥락에서 보면 우리 당의 현역 의원들께서도 의원총회에서 아마 그런 국민적인 싸늘한 분위기를 알기 때문에 묵묵부답 이걸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저는 진퇴양난의 딜레마를 보여주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도 한마디만 말씀을 붙이자면 지금 뭐 망나니 칼춤처럼 진행되고 있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과도하게 수사 범위가 확대될수록 그렇게 비춰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특검 대응 TF를 만드는 이유도 그렇게 가지는 않도록 해야겠다라는 절박함이 있는 거죠. 사실 뭐 원내 소수 야당으로서 지금 특검이 진행하는 수사에 대해서 막을 수 있는 물리적인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수사가 지나치게 과도하게 야당 죽이기용으로 가고 있다라는 여론을 충분히 환기시킬 수 있는 노력은 예. 우리 나름대로 해야겠죠. 그러니까 그런 위기감을 반영한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실제로 특검이 좀 수사가 진행이 되고 나서 이거는 생각보다 너무 과도하게 가는데라는 어느 그 지점이 만약에 실제로 도래한다면 그때 가서 저는 얘기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보십시오. 윤상현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이 저는 솔직히 창원지검에서 진작에 이루어졌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요. 벌써 이게 언제적 일입니까? 그런데 본인 한 번 나가서 조사한 거 외에는 한 번인지 두 번인지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오래된 일인데 누적되어 가고 있는데 김건희 특검 되기 전에 검찰에서 좀 제대로 해달라고 얼마나 야당에서도 당시 야당인 민주당에서 얘기를 했습니까? 그게 전혀 안 되고 있었던 거잖아요. 예. 그런데 그걸 이제 첫 삽을 뜬 것인데 그거 가지고 벌써 그렇게 미리 땡겨서 얘기를 과도하게 마치 지금 하고 있는 양 얘기를 하시면 그건 좀 너무 오바다라는 말씀 드리는 예. 거예요. 지금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일단 국민의힘의 다수의 의원들을 뭐 수사할지는 모르겠으나 언급이 되고 있는 것은 한남동 관저에서 이렇게 스크럼을 짜서 체포를 저지하겠다라고 했던 그 행위 하나. 그리고 계엄 해제 당일날 본회의에 참여하지 않도록 한 거 아니냐. 소속 의원들이라는 의혹 하나, 이 두 덩어리인 것 같아요. 일단 조경태 의원은 한남동 관저 집회에 참여했던 45명의 의원들에 대해서 인적 청산을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요. 물론 수사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표현까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만 이를 근거로 해서 당시의 일들이 뭔가 법적인 문제로 이어지지 않을 것인가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따라서 1월 6일과 1월 15일 40여 명과 30여 명이 집결했던 한남동 관저의 모습을 다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시 모습입니다. 영장을 다시 시간만 연장해서 집행하겠다는 것은 불법적인 것으로서 결단코 막아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은 절대로 불법적인 영장 집행이 일어나지 않도록 끝까지 함께 힘을 보태어 나겠다는 말씀을. 이번에 발부된 영장은 불법적인 영장입니다. 저희는 단호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법을 지켜야 된다. 예, 1월 15일 어두웠던 저 상황은 정말 당시에 체포가 된 그날이고요. 그날 이제 체포 영장 집행 직전에 국민의힘 의원 다수 30여 명 정도로 추산이 되는데 의원들이 직접 나가서 1월 15일에 관저 앞을 이렇게 뭐랄까요? 앞서 제가 표현드린 그 스크럼을 짠다 그래야 될까요? 여섯 개 줄에 걸쳐서 이렇게 서 있었던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공교롭게 송원석 원내대표도 두 번째 줄에 있는 게 화면에 잡혔습니다. 어떻습니까? 법률가로 볼 때 체포영장 집행 방해 행위로 볼 수 있나요? 일단 법률적으로는 공무집행 방해 여럿이 합동해서 했으면 이제 특수공무집행 방해죄가 되는데 공무집행 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폭행 또는 협박을 했을 때 성립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 발언 내용 자체가 폭행 또는 협박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만 예를 들어서
영장 집행을 하러 들어가려고 하는 공무원, 뭐 경찰관 아니면 공수처의 수사관과 검사들을 막기 위해서 이른바 진입로에 스크럼을 짜고 막아섰다. 이러면 물리적으로 폭행을 행사했다고 볼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진입하려고 하는 사람을 이렇게 물리력을 사용해서 막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관계를 그러니까 진입도로에 옆에 서서 저런 주장을 했다고 하면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된다고 보기 조금 어렵겠습니다만 진입로를 막는 형태로 서 있었다. 여럿이 힘을 합쳐서 그러면 공무집행 방해죄 성립이 뭐 충분히 검토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예. 장시간 대치하지 않았고 뭐 잠시라도 저렇게 진입이 방해됐다고 하더라도 성립이 되나요? 그 막는 순간에 물리력의 행사가 있었던 거죠. 예. 막는 그러면 순간에. 막으려는 의도와 실제로 물리력 행사가 있었는지 아니면 정치적 구호를 외치기 위해서 갔다가 철수한 것인지 이게 쟁점이 될 것 같네요. 근데 그날 상황을 봤지만 그 의원들이 갔다고는 하지만 어떠한 물리력을 행사한 것은 목격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특검에서 소환 조사를 해서 공무집행방해죄와 관련해서 기소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저는 과거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에 기소할 만한 내용도 아닌데 정치적으로 무리하게 기소해서 자신이 예. 재판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특검이 처음 발족할 때부터 우리 당이 걱정했었던 것이 그런 거잖아요. 어떠한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기소 대상을 굉장히 확대하고 무리하게 법 적용을 하려고 하면 그게 정치보복 성격으로 당연히 인식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럼 결국에는 법원의 판단이 나오기까지 법원 판단 나올 거 아닙니까? 그 사이 동안 뭐 기소가 이루어진다고 해서 그것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자꾸만 물으려고 하는 것 그게 저는 다른 의도가 숨어 있는 것 아닌가라고 의심해 볼 만한 대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전체 화면을 봐야 알겠습니다만 사실은 진입도로 옆에 서서 뭐 구호를 외치거나 언론을 상대로 인터뷰를 한 거가 아니고 진입도로를 전체적으로 다 막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렇게 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그렇다면 막아서서 저 당시에 그 체포영장을 집행하려고 하는 공무원들이 진입을 시도하는 순간에 막았다면 그게 이제 물리력의 행사가 되는 것이거든요. 예. 저때 이제 양쪽에 경찰 버스가 배치가 돼 있었고 진입로가 그렇게 넓진 않아요. 예. 넓진 않아서 한 40명 정도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장면이긴 한데 전체 화면을 잘 봐야 될 것 같고 전날 그리고 6일이 있었고요. 15일이 있었는데 6일은 체포영장 집행이 되지 않았죠. 15일에 결국 집행이 됐는데 저 당시에 어떤 일이 새벽부터 있었는지 그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당시에 굉장히 많은 집회 참가자들이 저 앞에 있었거든요. 탄핵 찬성, 또 체포 찬성, 반대 양쪽으로 갈리면서 여러 휴대전화나 아니면 카메라에도 담겨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체증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저는 그 대통령 관저 앞에 모여서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서고 정치적으로 그걸 반대하는 주장을 했던 우리 당의 국회의원들을 아까 말씀하신 내란 특검에서 이게 특수공무집행 방해까지 확대해서 수사하거나 소환하거나 기소한다는 건 이건 말도 안 되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기서 아까 나왔습니다만 정치적 견해와 문제 제기를 통해서 이게 공수처가 내란죄 혐의를 들어서 현직 대통령을 체포할 수 없다라고 하는 법적 문제 제기와 정치적 주장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러는 관점에서 관저 앞에 나와서 저렇게 시위를 했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이지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다시 재구속된 상황 있지 않습니까? 특수공무집행 방해라고 했던 부분. 그건 대통령이 현직에 있으면서 현직의 권한을 사용해서 경호처 직원들에게 뭐 총을 보이라든지 막으라든지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고 실제로 경호처는 그 공수처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하러 들어간 수사관들을 막아섰던 일이 있었던 예.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특수공무집행 방해와 연관된 광범위한 수사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나 저게 나온 건 제가 볼 때 그 어떤 경우도 지금 아까 말씀하신 1월 며칠이든 1월 15일이든
공수처의 수사관들이 체포영장을 들고 집행하러 간 사람들을 상대로 막은 게 아닙니다. 저게 나와 있는 경찰들은 질서 유지를 위해 있는 일반 의경들이에요. 예. 그 앞에서 시위를 한 겁니다. 저걸 두고 45명을 수사 소환한다는 것은 정말 그건 내란 특검 자체가 정치적인 확대 해석을 통해 가지고 정쟁의 불씨를 저는 남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간에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바로 저렇게 우리 당의 현역 의원들, 특히 대부분의 중진 의원들이 참여한 분들이 저렇게 대통령을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체포영장 집행을 반대했고 또 탄핵을 반대했고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우리 당은,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탈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분리가 되지 않는, 석연치 않게 지금 연관돼 있는 그 굴레에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 지도부가 누가 되든 누가 나와서 이재명 대통령을 욕하고 민주당을 비판하든 그 신뢰할 수 있는 메신저의 효력이 상실돼 버린 겁니다. 전화 정광재 정도 하면 이야기가 먹혀요. 그러나 다른 분들이 거기에 나왔던 45분들이 나와서 아무리 이재명 대통령 비판해 보십시오. CR이 안 먹히는 겁니다. 예. 지금 우리 당의 결정적인 정치적 한계는 바로 그 메신저의 신뢰의 추락에 있는 거고, 메신저의 신뢰의 추락의 근저에는 뭐가 있냐면 대통령을 감싸고 돌았다는 겁니다. 지금 대통령을 끊어냈어야 될 상황이 지금 6개월이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못했기 때문에 우리 당에 이런 딜레마에 빠져 있다고 봅니다. 예. 당시 저 화면에 맨 앞줄에 있는 어느 의원은 대통령을 지키려는 게 아니고 헌법을 수호하려는 거다라는 궤변까지 늘어났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뭐 법적인 판단은 특검에서 알아서 잘 하시겠죠. 그러나 당 내부의 당대표 후보로 나선 육선의 조경태 의원은 일단 이 45명의 의원들도 뭔가 좀 청산이 되어야 된다고까지 당 내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분명히 뭔가 문제는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어찌됐건 저 많던 의원들은 다 어디 가고 구속영장 실질심사하는데 단 한 명의 의원도 안 보이는지 서로 다 본인 자신들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는 윤상현 의원도 그렇고 다들 이제 체포동의안 관련해서 얘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본인들이 지난번 총선 공천 신청했을 때였던가요? 다 그 불체포 특권 다 포기한다 각서 쓰고 공천 받은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본인들의 공약을 지키는 차원에서라도 민주당은 얼마든지 동의해드릴 그런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예. 배현진 의원이 전화기를 바꾸는 분들이 많다. 상당히 많다. 라고 오늘 아침 라디오 인터뷰에서 밝혔어요. 요즘 전화기 다른 일 때문에 해킹 사태도 있고요. 그래서 바꾸는 분들도 있겠지만 배현진 의원의 발언의 취지를 읽어보면 뭔가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라고 읽히는 부분도 있어요. 실제로 바꾸는 분들이 많나요? 정광재 의원님? 글쎄 의원 개인 한 분 한 분이 전화기를 바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사용하는 텔레그램에 일부 의원분들이 재가입했다. 이 정도는 확인했습니다. 제가 그분들이 전화기를 일일이 바꿨는지는 다 일일이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예. 저는 그 법적인 그 추궁은 특검이 이렇게 기소를 하든 수사를 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 최종 책임은 법원에서 내는 거잖아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재명 대통령도 기소됐지만 여러 가지 재판에서 무죄를 받은 부분도 있고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 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결국 특검이나 민주당이 노리는 바가 무엇이냐. 과거에 민주당이 우리 당이나 윤석열 정권을 상대로 해서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었던 것 아닙니까? 정치적 기소다. 무리하게 수사 범위를 확대한 행위다.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특검의 수사가 그렇게 진행되면 안 된다는 거죠. 아까도 거듭 말씀드렸지만. 네. 예. 자, 수사와 관련해서는 김용남 의원 말씀 마지막으로 듣고 지지율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관저 앞에 나갔던 약 45명의 현역 의원들에 대해서 수사는 특검에서 법률적으로 판단을 하겠죠. 이제 체증된 화면이나 사진 등을 놓고 이걸 공무집행방해의 구성 요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느냐를 놓고 알아서 판단해서 수사 진행 여부를 결정할 거고요. 다만 정치적으로는 도대체 지금 와서 입장을 좀 묻고 싶어요. 그러니까 1월 달에는 이런저런 이유, 공수처의 수사가 불법이다, 체포영장 자체가 불법이다, 이런저런 궤변들을 많이 주장을 했는데 지금도 그 입장에 변함이 없는지
그때 발언했던 의원들 내지는 한남동 관저에 윤석열 수호를 외치면서 나갔던 의원들의 입장 변화 여부를 좀 본인들이 밝혀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진짜 궁금해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할까? 예. 그러면 지금 오늘 새벽에 발부된 구속영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것도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영장이냐? 아니면 이 구속이 잘못됐다라고 법률적으로는 말이 안 된다라고 지금도 생각하느냐? 그 입장들을 좀 명백히 밝혀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20%가 무너진 것으로 NBS 전국 지표조사에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45%고요. 국민의힘이 19라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이라는 당명을 쓰면서부터 이루어진 여론조사 중에 처음이라는 분석도 제가 봤는데 뭐 그 이유는 굳이 분석하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혁신위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전횡에 대해서 반성하고 사죄한다. 윤과의 단절을 당원 당규에 넣겠다라고 고개를 숙였는데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물론 당연히 혁신위원장으로 할 수 있는 이야기지만 대리 사과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요. 대리인이 사과하는 것. 정작 사과해야 될 사람들 따로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런 일들이 지지율 10%대로 추락한 국민의힘의 반등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의견을 김근식 교수에게만 듣고 넘어갈게요. 네, 드디어 이제 10%대로 수치가 나와서 저희들 정말 악몽 같은 수치라고 보이는데요. 사실은 저도 현장에서 우리 당원들이나 우리 주민들 만나고 또 이래저래 많은 분들을 만나면 제가 국민의힘 소속이라고 밝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면구스럽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소속 당협위원장으로서 어떤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CR이 안 먹히는 걸 많이 느껴요. 이것이 저는 제가 볼 때 이번에 MBS 조사 결과에서 19%라는 사상 최저의 기록이 나온 저는 전반적인 민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것을 자극적인 기회로 삼아서 우리 당이 혁신하고 쇄신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 과정에서 지금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오늘도 혁신위 첫 회의를 통해서 사과의 문을 좀 올렸습니다. 그 사과의 내용은 나름대로 지난 윤석열 정부 하에서의 잘못했던 내용들을 조목조목 짚고 있긴 한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당 지도부는 그때 윤석열 정부 때 했던 그 대부분의 혜택과 특혜를 입었던 분들이 다 포진한 당 지도부로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고 저는 그런 상황에서 당 지도부나 또 현역 중진들 의원들 중에서 진심으로 국민들에게 탄핵 반대에 대해서 사과를 한 적이 저는 기억나지 않고 또 그 탄핵 반대 당론을 탄핵 반대 당론을 철회하자는 김용태 당시 혁신위원장의 제안에 대해서 의총에서는 결국 의총을 열지도 않으면서 결론을 내주지 않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국민들 뇌리에 박혀 있기 때문에 과연 국민의힘은 말뿐인 사과고 지나가면서 하는 사과이지 진심으로 국민의힘 스스로가 과거와는 다른 석고대죄의 모습으로 사과했다는 이미지를 준 적이 없다고 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메신저의 신뢰 위기라는 게 저는 그런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방법은 딱 한 가지로 생각합니다.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오늘 회의를 통해서 사과한다는 말로는 부족하죠. 인적 쇄신입니다. 누군가는 분명히 책임을 지고 불출마를 선언하거나 아니면 윤리위를 열어서 징계를 하거나 쫓아내거나 저는 그런 조치가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만 국민들이 볼 때 저 사람들 이제 좀 정신을 차리나라고 보는 것이지 말로만 하는 사과, 지나가면서 하는 그냥 얼치기 사과 정도 그리고 책임지지 않아도 될 사람이 마치 사과를 대신하는 것 이런 식으로 저는 사과에서는 우리 당에 살 길은 없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있을 우리 당 전당대회에서 그런 쇄신과 사과의 방향으로 당을 새롭게 일으킬 지도부가 들어설지 아니면 구주류와 구태와 이 퇴행의 길에서 여전히 자기 기득권만 챙길 것인지 이걸 저는 단호하게 평가하고 심판하고 선택하는 당원과 민심의 저는 선택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 이수진 앵커가 브리핑하겠습니다. 오늘 직접 말씀하셨나요? 소명은 직접 하셨나요? 혹시 총 꺼내라고 지시하셨나요? 체포영장 집행 받으라고 지시하신 거 아니신가요? 주머니에 손을 꽂고 법정에서 빠져나온 윤석열 전 대통령. 증거인멸 우려로 다시 서울구치소에 수감이 됐습니다. 오늘도 기록적인 더위가 화제였는데요. 서울구치소가 있는 의왕시의 낮 최고 기온은 35도였습니다.
몇몇 인사들은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풀어놨습니다. 제가 서울구치소에서 3년 살아봤는데 에어컨이 없어요. 힘들어요. 얼마나 더운지 아세요? 천장에 자꾸만 선풍기 하나가 뱅뱅뱅 돌아가고 시간 되면 또 꺼져요. 지금은 이제 그래도 저 의왕으로 가고 나서는 서대문 시절에 비하면 그때 들어갔던 친구들은 그건 호텔이더라 뭐 그땐 그러긴 했어요. 독방에 그 방 안에 있으면 뭐 다 견딜만 한 거예요. 살만 할 거예요. 살만 할까요? 네, 그러게요. 정말 덥다. 아니다. 그래도 살만하다. 여러 말이 갈리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 상황은 그리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어제는 20분 동안 스스로 변론하기도 했지만 오늘 아침에는 건강상의 이유가 적힌 사유서를 내고 내란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조사에 불응하면 어쩌냐 이런 우려가 제기됐는데요. 내란 특검은 전직 대통령의 신분을 고려하면서도 다른 피의자와 다르게 대하진 않을 거라고 말하면서 강제 구인의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네, 어제 영장실질심사가 있었고 마지막 스스로 변론을 하면서 정치적 수사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어제는 이제 3평짜리 독방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를 변론하는 모습이었고 오늘은 재판에 나오지 않고 3평 독방에 안에 있었어요. 그런 상황이었고 내일 특검이 오후에 소환을 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그리고 어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는 전직 대통령의 모습 앞서 보셨고요. 사진으로도 오늘 굉장히 많은 이슈가 됐는데 표정과 또 주머니에 손을 넣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많은 해석들을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부장판사는 영장을 발부하면서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영장 범죄 사실을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화면에는 남성으로 보이는데 여성 판사입니다. 그리고 정치 수사다. 그러면서도 김건희 그러니까 자신의 부인의 수사와 재판도 이뤄지고 있는데 변호사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어느 변호인이 사실 변호를 하고 싶겠습니까? 지금 누가 봐도 뭐 내란 우두머리는 분명한 것이고요. 갈수록 더 어려워지겠죠. 애초에 헌재의 파면되고 나서 대통령 탄핵 소추 받고 나서 국회에서 헌재에서 재판 받을 때도 그때도 변호인을 참 구하기가 어렵다느니 누가 할 거니 뭐 이런 얘기들 나오면서 그때도 어려움을 토로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지금 저것도 그때처럼 그냥 조금 억지를 부리는 건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어려운 것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굉장히 그 로펌에 속한 변호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를테면 굉장한 어려움을 토로하며 사양하고 있는 것 같고 로펌 자체에서도 또 난색을 표명한다 이런 얘기들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나서서 지금 내란 우두머리를 그렇게 변호하고 싶은 마음도 없을 것이고요. 또 여론도 의식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기도 한데 그런데 또 그 측근인 서정욱 변호사 방송 나와서 얘기하는 거 보면 또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뭐 변호인을 보강해가지고 임할 거다, 재판에 임할 거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기 때문에 비용의 문제인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어제 실질심사 할 때 함께 갔던 변호인들 모습 보니까 대체로 헌법재판소의 그 변호인들 모습이 그대로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전히 본인 스스로가 이거를 정치 수사라고 규정하면서 억지를 부리고 있기 때문에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지금 나서서 사죄할 게 아니라 그 사과가 진정한 사과처럼 느껴지지도 않고요. 본인이 사과를 해야 될 입장이죠. 그런데 저렇게 호주머니에 손 놓고 영장 심사받고 나오면서 저런 그 오만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 정말 눈에 거슬리고요. 그다음에 본인이 국민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사과하고
죗값을 달게 받겠습니다라고 해도 지금 시원찮을 판에 저런 모습으로 나오는 거는 모르겠습니다. 의도한 것인지 아닌지 그동안 재판받고 쭉 하는 모습에서 저렇게 호주머니에 손 놓고 나오는 모습은 처음이었기 때문에 보도가 여기저기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마 실질심사 과정에서 본인이 본능적으로 들어가겠구나, 나오기 힘들겠구나라고 느꼈던 게 아닐까. 예. 자포자기한 그런 모습 같기도 하고요. 뭐 그런 모습들이 읽혀졌습니다. 예. 마지막 포토라인에서는 어떤 입장을 좀 전향적으로 밝힐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물론 많은 분들이 기대한 것 같지는 않은데요. 저는 들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전혀 그런 입장 표명이 없었어요. 저는 그동안에 이제 헌법재판소에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자신의 계엄령 선포를 정당화하고 그런 것들을 계속 변론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현재에서 일단 자신의 주장이 정치적으로 이제 탄핵됐고, 그리고 이제 지금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러면서 형사재판에 들어갈 때나 나올 때 많은 기자분들이 마이크를 대고 질문했습니다. 한 번도 답변하지 않았고요. 예. 그다음에 어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도 들어가고 나올 때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마 이제 나올 때 저 왼손에 호주머니에 손을 놓고 나오는 장면, 제가 느끼기에도 좀 자포자기한 걸 좀 직감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 속에서 저런 좀 기이한 태도가 좀 나왔던 것으로 보이고요. 저도 아쉬운 게 뭐 일관되게 제가 주장을 했습니다만, 계엄이라고 하는, 저는 절대 동의할 수 없는 행위였지만 그 계엄을 본인이 그렇게 6개월 동안 정당하다고 생각을 했으면 저는 정당한 자기 주장의 일관성이라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러면 계엄의 정당성을 끝까지 주장하는 당당한 모습이라도 잃지 않으면,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어제 그 떼약볕에 땡볕에 수천 명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이 모여서 시위를 하고 지지를 했는데 그분들의 마음이라도 그나마 좀 속시원하게 씻어주지 않았을까. 근데 정말 그 계엄이 정당하다고 본인이 믿는 그 자기 동굴 속에서 빠진 사람이 그 지지자들한테 속시원하게 그런 당당한 모습이라도 보였으면 좋겠는데 그 당당한 모습조차도 사실은 갖지 않았던, 예. 저는 그런 마지막까지도 그런, 저는 좀 비루한 모습이라고 할까요? 저는 그런 면에서 정말 개인적으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나 어제 영장 실질심사에서 다퉜던 내용도 그렇고 형사재판에서 다투는 내용도 뭐 그렇고 자기 부하들이 다 진술한 내용들을 자기는 하지 않았다고 부인하는 거 말고는 아무 진술 내용이 없어요. 예. 그것도 굉장히 무책임한 지도자죠. 본인이 대통령 할 때 그 대통령실 그 집무실 앞에 있었던 이 패가 있지 않습니까? 더 복스터 히어라는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라고 스스로 말했던 대통령이 자기 지시 없으면 움직일 리가 없는 그 군인들, 수많은 장성들이 감옥에 있는데 자기가 지시하지 않았다고 하면 그 사람들 무슨 유령 말을 듣고 그 국회까지 갔겠습니까? 저는 그런 당당하지 못한 비루한 모습이 우리 당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우리 국민의힘 소속으로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 정광재 대변인이나 저 같은 사람은 힘을 빼게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법원에 불출석을 했고요. 예. 내일 오후에 특검에서 다시 이제 소환을 하기로 했는데 오늘 안 나왔고 내일도 안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이런 건 아니죠. 그냥 그러니까 뭐 부인해서 오는 겁니까? 부인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형사재판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는 피고인이 출석하고 재판이 진행돼야 되지만 그 형사재판도 걸석재판이 가능하긴 합니다. 예. 그러니까 2회 이상 뭐 일부러 안 나온다든지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에 피고인 없이 뭐 증인 신분 등을 비롯한 증거 조사가 다 가능하고요. 제 기억에 의하면 8년 전에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되어 있으면서 형사재판에 출석을 안 했던 것으로 맞습니다. 기억하거든요. 그러면서 걸석재판으로 진행돼서 뭐 여러 가지 사건에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은 사실은 1월 중순에 체포가 되고 구속이 돼서 3월 초순까지 구속 상태였습니다만 그 사이에 법정이나 헌법재판소에 출석할 때 여느 수감자하고는 달랐어요. 그러니까 헤어 디자이너의 도움도 받았고 메이크업, 뭐 복장 이런 걸 다 구속되기 전 상태와 비슷하게 하고 법정에 출석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유가 아직 현직 대통령 신분이다. 예. 탄핵 선고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서 뭐랄까요? 현직 대통령 비슷하게 다 외모도 가꾸고 이렇게 법정에 출석할 수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도 그 상황에 아직 적응을 못하는 것 같아요. 아마 내일
특검의 소환 조사 요구에도 출정 불응, 그러니까 서울구치소 밖으로 안 나가겠다고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이제 차차 이제 앞으로 장기화될 수감 생활에 좀 적응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을 작성하고 폐기한 경위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전직 대통령은 강희구 전 실장이 권한 없는 짓을 한 것이다. 나는 폐기 후에 보고받았다. 라고 해서 강희구 또 한덕수라는 이런 주요 인사들과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그 엇갈린 진술 때문에 오히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번에 구속될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니냐라는 분석들이 법조계에서 나오는 거죠. 증거 인멸과 같은 우려가 컸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결국 발부된 것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는 그렇게 열심히 자기 변론을 했는데 지금 재판 과정에서나 또는 특검 조사 과정에서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는 것은 그게 본인에게 유불리를 따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헌법재판소는 사법적인 체계를 밟고는 있지만 또 한 가지 측면은 여론 재판 성격이 있잖아요. 당시에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여론이 하나로 모아지면 결국에는 헌법재판소에서도 기각할 또는 각하할 것이다라는 것이 많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 임하는 본인의 전략은 아마 지지자들을 뭉치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네. 지금 특검 수사를 받는 과정이나 내란 혐의와 관련한 재판은 이게 뭐 여론 재판 성격이 전혀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재판 과정에 유리할 게 없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고요.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적어도 이제 우리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정말로 절연했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이제 탈당했고 우리와는 관계없는 분이라고 하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번에 계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게 미리 알려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에 미안하다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 국민의힘이 다시 이 과거를 딛고 앞으로 나갈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메시지 하나 내지 않고 있다는 점이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예, 국민의힘에게 미안하다는 입장을 표명해야 된다. 물론 국민께도 미안하다는 말씀을 네. 해야죠. 더불어 국민께 죄송하다는 사죄도 함께 해야 될 것 국민의힘에 같습니다. 대해서는 괘씸하다고 얘기할 것 같은데요. 왠지.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전국 지표조사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앞서 이제 정당 지지율을 봤고요. 구속 수사 여부에 대해서 찬반 의견도 있습니다. 찬성 71%, 모름 무응답이 6%, 반대가 23%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어제까지입니다. 3일간 이뤄진 조사고요.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습니다. 이 여론에 대해서는 질문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기소가 된다 그러면 또 늘어나는 거잖아요. 구속 기간이. 네. 그래서 이제 계속 구치소에 머물 것이다. 확정 판결 날 때까지. 뭐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그러니까 최장 6개월까지도 연장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일단은 20일 보강 수사해서 또 추가 기소하면 또 늘어나고 이렇게 네. 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또 재판 받게 되고 이러면은 아마 거의 뭐 사형이나 무기징역이니까 좀처럼 나오기는 어려운 상황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아까 그 여론조사에서 구속 찬성이 71%입니다만은 전국적으로는 TK 지역도 반대보다 찬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52%가 찬성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이렇게 된 마당이니까 뭐 성실하게 수사받고 재판 받는 길이 그나마 국민에게 속죄하는 길일 텐데 여전히 저렇게 반성 없는 태도를 보이니까 국민들이 참 더 분노하고 절망하는 것 같고요. 여전히 국민의힘은 저런 그 전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 그 찬성, 탄핵 반대 그 당론을 무효화하는 것조차도 못하면서 혁신위원장이 나가서 사과를 하면 그게 진정성 있게 느껴지냔 말입니다. 그래서 구속의 그 필요성에 대해서 증거인멸이라고 했는데 저희가 뭐 계속 얘기했습니다마는 그 피의자들이 진술을 계속 그
변호인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진술을 번복하고 달라졌잖아요. 근데 아마 그게 가장 크게 작동한 것 같은데 이제는 조금 더 홀가분하게 아마 그 피의자들이 그 진술을 할 수 네.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사실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 이런 혐의가 포함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어지는 진술들도 조금 더 진실에 다가서는데 시간을 좀 속도를 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고 외환죄나 뭐 이런 추가적인 그 두세 가지가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신속하게 수사하는데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 그 입장을 보면 속도를 더 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제 앞으로 계속 추가 기소가 연달아 발생할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내란 특검 외에도 김건희 특검이라든지 최상병 특검에서 뭐 혐의 입증이 되면 또 기소하고 그거로 6개월 단위로 구속을 연장해 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데 예. 다만 지금까지와 같이 그 재판 진행을 하면 정말 언제 끝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재판을 너무 진행 속도도 느리고 사실은 재판을 개최하는 빈도도 너무 뜨문뜨문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내란 사건과 관련해서는 지기현 재판부에서 다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같은 재판 진행이 앞으로도 계속된다고 하면 좀 곤란하지 않겠나. 예. 이게 언제 1심 선고가 날지 기약하기가 어려운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기소가 계속 이제 하나하나 쌓이면 그만큼 출소 가능성은 없는 거죠. 석방 그렇죠. 가능성은요. 예. 예. 알겠습니다. 박정훈 대령 얘기로 넘어갈게요. 일단 순직 해병 2주기가 이제 약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제 특검의 항소 포기로 박정훈 대령은 무죄를 확정받았고요. 내일 해병대 수사단장에 직무 복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순직 해병 특검 오늘 브리핑을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및 대통령실, 국방부, 해병대 사령부 등에서의 은폐, 무마, 회유, 사건 조작 등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등 불법 행위를 수사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전 국방부 장관 이종섭,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이시원,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 임기훈, 국방부 대변인 전하규 등을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종섭 전 장관부터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 전 비서관이죠. 전 국방비서관 임기훈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라고 특검에서 브리핑을 했고요. 2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2023년 7월 19일에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최상병이 순직을 했고요. 그리고 8월 2일에 국방부 검찰단이 사건 해수 및 박 수사단장을 입건하는 일이 벌어졌죠. 그 한 달도 안 되는 그 상황에서 아주 급박한 일들이 벌어졌고 10월 6일에 군 검찰이 항명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를 했고 8월 2일에 수사단장에서 보직 해임이 됐네요. 따라서 거의 2년 만에 제자리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오래 걸렸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예, 그 최상병 특검은 벌써 2년 전에 참 안타까운 우리 병역에 복무하던 우리 젊은이가 목숨을 잃은 사건이기 때문에 정말 어떻게든 한 점 의혹 없이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 사건은 김건희 특검이나 내란 특검처럼 범죄 혐의가 그렇게 상대적으로 중요한 건 잘 아니고 당시 있었던 이른바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경로, 그 경로의 이유와 경로의 이후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서 해병대 사령관이 결재를 했던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갑자기 뒤집어서 박정훈 대령을 오히려 보직 해임하고 항명죄로 기소했던 그 과정이 직권남용이 있었는지에 대한 게 저는 수사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아마 아까 나왔던 특검부의 설명도 거기에 집중적인 지금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래서 지금 나왔던 국방부 장관, 국방부 대변인, 국방비서관, 공직기강 비서관이 다 대통령의 그런 경로의 지시를 전달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지시하니까 따를 수밖에 없는 전달자일 수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정확히 해명하는 게 필요한데 가장 핵심은 대통령의 경로죠. 왜 경로했을까? 군통수권자가 억울한 죽음을 당한 젊은이의 죽음에 대해서
야 그거 한 명 죽었는데 사령관을 기소하면 어떻게 되냐라고 격려했다는 게 사실이라면 저는 굉장히 이거 분노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VIP 경로설에 대한 진상을 정확히 밝히고 그 과정에서 직권남용이나 권리행사 방해가 있었는지 저는 그 부분이 이 사건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 개인적으로나 우리 당 입장에서도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기를 기대합니다. 예, 거의 2년 만에 제자리로 돌아온 박정훈 대령이고요. 반면에 VIP 경로설의 그 VIP는 지금 수감된 상태로 구치소에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국방부 장관은 핵심 피의자이고 압수수색을 오늘 받았습니다. 언제쯤 수사가 마무리 잘 될 수 있을까요, 김영남 의원님? 일단 최상병 특검은 최장 수사 기간이 120일이니까요. 예. 이달 초부터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됐으니까 넉 달 안에는 무조건 끝나는 사건이죠. 근데 거의 이제 조만간 최고 핵심 피의자까지 조사가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요. 조만간이요? 예, 조만간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박정훈 대령이 사실은 우리 지금 법상 군에서 일어난 사망 사건에 대해서는 군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지 않고 경찰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법률대로 사건 기록을 경북경찰청으로 이첩하려고 한 거예요. 사실 그 전에 지휘관들의 결재까지 다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첩하지 못하게 막은 게 법률상 법률에 위배되는 조치였거든요. 근데 다만 대통령이 화를 냈다는 이유만으로 그 법률상 해서는 안 될 일들이 벌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근 2년 만에 박정훈 대령은 본인이 원래 있던 해병대 수사단장 자리로 복귀를 하고 그때 화를 내거나 그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했던 사람들은 본격적으로 수사 대상이 되는 그야말로 처지가 180도 서로 바뀌게 됐습니다만 2년이 걸린 게 좀 아쉽기는 합니다만 결국에는 정의가 승리한다 내지는 법대로 하는 사람이 결국에는 인정을 받는다는 교훈을 또 하나 얻었고 박정훈 대령이 우리에게 끼친 영향은 사실은 생각보다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작년 12월 3일 날 비상계엄이 선포됐는데 그때 군인들도 똑같은 갈등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위법하고 부당한 지시였는데 이 대통령의 불법한 지시를 따라야 되느냐를 놓고 고민할 때 많은 군인들이 특히 영관급 지휘관들이 박정훈 대령을 떠올렸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먼저 모범을 보였던 박정훈 대령처럼 소극적으로 작전을 회피하거나 위에서 떨어진 불법적인 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던 군인들 덕분에 친위 쿠데타가 실패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박정훈 대령은 사실은 본인이 있었던 자리에 복귀하는 것 이상으로 더 큰 지난 2년 동안 겪었던 고초에 대해서 좀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부당한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항명이 아니다라는 판례가 있죠. 근데 그 판례를 우리가 뭐 다 확인해서 일을 할 수는 없는데 사례로서 모범이 된 그런 지난 2년이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마지막으로 김희정 의원님, 네. 내일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소환조사 예정이라고 하네요. 예, 결국 저희가 경로설. 그렇습니다. 예. 불가사의한 상황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대통령의 최측근이었고 굉장한 실세로 알려져 있었죠. 사면까지 시켜가면서 대통령실 데리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안보실 차장임에도 불구하고 안보회의에서 있었던 그 VIP 경로설과 관련해서도 어딘가에 숨어 있었고 예. 최병 관련해서 이렇게 지금 2년을 끌어오는 동안에도 그리고 계엄과 관련해서도 김태호 차장의 역할은 없었을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저는 이 최혜병 특검뿐만 아니라 내란 특검에서도 김태호 차장은 불러서 조사할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저는 점점 그동안 숨어있던 사람들로 특검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깐, 네, 아니, 우리 당이 오늘 혁신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부부의 전횡에 대해서 반성하고 사죄한다.
그 전횡의 중심에 저는 그 경로설이 있었다고 봅니다. 경로설이 있었을 때 우리가 의혹을 규명하려고 할 때 그것이 대통령실 앞에서 막혔잖아요. 그렇다면 당시에 우리 당이 얘기했던 것처럼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서 전향적으로 우리만의 방식으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풀어갔어야 하는데 그때 그러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 정말 사과 말씀드리고요. 안보와 보험 문제에 관련해서 우리 국민의힘이 정말 국민께 더 큰 믿음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점, 박정훈 대령이 이제 2년 만에 복귀한다는 점, 복귀하시는 거 축하드리고요. 우리가 그러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사과드립니다. 근데 윤희숙 혁신위원장의 맹점이 뭐냐면 윤석열 부부의 전횡에 대해서는 사과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전횡이 이루어질 때 호가호위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국민의힘의 이른바 실세들에 대해서 인적 청산을 거부했잖아요. 아니 윤석열 김건희 부부에 대해서만 사죄를 하고 그 사람들 옆에서 호가호위하면서 각종 나쁜 일에 적극적으로 앞장섰던 사람들에 대한 인적 청산을 거부하는 게 자체 모순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문제가 많은 거예요. 네, 여기까지 할게요. 반론은 다음 시간에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